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통일방송 특별기획 5부작 북한 변화의 중심 진행의 박용호입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 시장은 북한 주민의 생계를 해결해주고 의식주에 영향을 끼쳐 삶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데요. 시장을 통해 습득한 자본주의 경제 개념은 북한 주민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움튼 변화의 물꼬가 북한 주민의 생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생각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데일리엔케의 북한연구실 박인호 실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북한에서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그 빠른 움직임이 삶에서부터 문화 그리고 사고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른바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이른바 시장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 우선 북한은 출발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국가 계획이라는 것이 시장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북한의 시장이 많아지고 커졌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북한의 시장, 종합시장 개수를 세봤다고 합니다. 400여 개 정도 개수가 나왔는데요. 북한의 행정구역이 약 360개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역별로 상설 종합시장이 하나씩 있는 것이 원칙인데 대충 이러한 숫자를 놓고 보면 400여 개라고 하는 추정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 보고 계시죠. 시장이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매대를 분양받은 사람들만 장사를 할 수 있었고 시장 주변에 흔히 말하는 노점상들은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까지 시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자리세를 받고 관리 통제 영역으로 인입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거래라는 게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로서의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시장, 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소규모의 금융시장, 또한 물건을 날라준다든지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거에 따른 대가를 받는 노동 서비스 시장, 이런 형태로 북한의 시장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암시장이라는 말도 일종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품목이나 내용을 개인들이 은밀히 거래하는 그런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는 시장화라는 것은 중국 의존도가 커졌다. 그러니까 중국 상품이 북한 시장에 많이 유통이 되고 또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오고 북한 사람들도 중국에 많이 나가고 중국으로부터 외부 세계의 정보가 다양하게 유통되고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식이 변한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국가가 먹을 것을 주고 국가가 또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국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회였다면 이제는 국가에 기대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장사를 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산다. 이런 어떤 개인의 주인의식이 확산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내부 사회의 통치 질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앞세웠던 경직된 사회 통제 체제였는데요. 이제는 개인들 간에 합의하는 내용들이 보다 중요해졌다든지 또 뇌물을 주고 법망을 금요히 피해간다든지 이런 개인들의 사적 활동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종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이 굉장히 많이 밑에서부터 변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실장님이 시장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는 북한에서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상품이 거래되고 유통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개념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전방위적 변화의 모습이 한 측면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계층이 등장입니다. 특히 이른바 신흥부유층, 즉 돈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들 돈주들이 집단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들은 자본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요? 예, 돈주라는 북한말, 우리말로 보자면 전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많은 돈을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가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볼 때 당간부일 수도 있고 일반 주민일 수도 있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행정간부일 수도 있고 이런 공식적인 직함이 없이 시장에서 일종의 자수성가의 과정을 거쳐서 큰 돈을 모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주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하는 것을 배척하고 터부했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자본가라는 말입니다.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용납한 적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존재처럼 수십 년째 교육도 하고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시장화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돈주가 등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색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돈주를 그럼 누구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현재 연구 중이신데요. 일단 북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만 종합해보면 최소한 수천, 수만 달러의 자금 운용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자기 소유일 필요는 없고요. 남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도 돈주라고 불립니다. 돈주가 어떤 특정한 세력이라든가 집단을 아직은 형성하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돈주가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만큼 어떤 힘이라든가 영향력에 있어서 어떤 북한 사회의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예, 돈주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사회 변화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북한은 어쨌든 정치와 이념이 가장 앞서는 사회라는 것이죠. 정치가 철저하게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구조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시장화라고 하는 것도 김정일이 허락을 했고 김정은이 관망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보면 돈주들은 어쨌든 북한 정치 체제, 제도, 문화, 규범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국가가 허용된 영역에서 돈을 조금 버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영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하급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돈주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돈주와의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나 또 돈주를 이용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회적 흐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돈주가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 사회의 중간과 아래에서 사회 변화를 유지하거나 추동하는 데 일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이제 그런 시장화 현상이라든가 경제 활동, 물질
또 장사, 돈,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면서 결국 북한 당국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즉 자본주의 경제라든가 개혁, 뭐 개방 이러한 용어들을 북한 당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시장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저절로 자본주의 경제 관념이 싹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관념이 북한 주민들이 생각, 사고,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떠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뭐 아시는 게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소유 개념이겠죠. 그럼 과거에 북한 주민들은 소유 개념이 없었냐? 물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소유 개념은 일종의 소비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정기적으로 배급을 주기 때문에 그 배급이 오는 기간 동안 소비하는 것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비를 하고 나면 국가가 또 채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90년대 국가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국가 계획제가 붕괴되면서 국가가 주는 게 없어졌습니다. 소비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나에게 뭔가 주는 곳이 없으니 내가 먹고 살 것을 내가 마련해야 된다.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축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소유 개념이 아주 현실적으로 확산된 것 같습니다. 소유 개념의 확산은 2009년 화폐개혁 실패에 아주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 11월 30일이었죠. 북한 당국이 네 번째 화폐개혁을 하면서 자, 이제 옛날 돈은 쓰지 못한다. 옛날 돈을 가지고 은행에 와서 바꿔가야 된다. 바꿔가는데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1인당, 한 가구당 얼마씩만 바꿔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던 사람들은 그 돈이 다 이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식량 배급이 중단됐을 때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국가가 가난해서 배급을 주지 못한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 이유는 있죠. 국가가 가난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2009년 화폐개혁 때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국가한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나한테 도와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그 엄혹한 단속을 피해서 돈을 모아왔는데 왜 내 돈을 빼앗아 가느냐. 줄 걸 안 주는 건 참았지만 빼앗아 가는 건 이제 못 참겠다는 거죠. 이런 것도 북한 주민들의 소유의식이 바뀐 것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그늘도 있습니다. 너무 돈을 밝힌다고 볼 수 있겠죠. 배금주의입니다. 돈이 최고다. 일단 돈부터 벌고 보자.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이 통일 과정을 생각할 때 상당히 좀 답답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북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의 관념에 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라는 것은 북한 사회의 아주 매우 중요한 변화이고 앞으로 그 변화를 추동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시장화라든가 소위 개념 변화라든가 돈에 대한 인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앞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에서 뇌물이 북한 사회 전역에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 뭐 이런 그 평가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한 체제를 다스리는 북한 독재자 뭐 이들의 입장에서는 법 질서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런 그 시장화의 부정적인 측면 또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부패 구조, 뭐 뇌물이 만연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은 곳에서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서너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죠. 첫 번째는 참여자들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된다. 또 공정해야 된다. 또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도 공정성도 없어진다고 저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정책 전반이 특히 시장정책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나 노동당의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법을 너무 안 지키는 겁니다. 법이 금방 바뀌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2006년 3월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쌀, 옥수수, 식량을 팔지 말라 지시를 했어요. 그 전년도 2005년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국가에서 배급을 다 줄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본주의 짓 하지 말아라. 식량 팔지 말아라. 소속된 직장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국가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것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북한 당국이 배급을 안 줬습니다. 주긴 줬죠. 2달 주고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럼 이제 밥은 쌀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장에 쌀을 사러 나갔어요. 그랬는데 북한 당국의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인민보안부죠. 북한의 경찰들이 쌀 파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러 다녔습니다. 쌀 상인들이 항의를 했어요. 당신도 어제 나한테 쌀 사가 놓고 오늘 아침에 왜 내 쌀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왜 나를 단속하느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정책도 믿지 못하겠다. 국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냐면 사실은 남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속돼서 살고 있는 내 공동체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흐름으로 사고방식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법치가 실종이 됐다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의 법이 나쁘고 북한의 정치가 나쁘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 법과 그 제도를 안 지키면 그게 좀 더 민주적으로 되는 것이고 좀 더 자유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면 그런 측면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남긴 교훈을 상기해 볼 때 법이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논점과 별개로 법 제도를 존중하느냐. 법의 존중이라는 건 교체도 있습니다.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법을 바꾸죠. 내가 이 법을 지킬 거니까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법치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법이 되든 상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지킬 거기 때문에. 북한의 법치 실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로 다시 돌아가면 북한의 법치 실종이라는 것은 뇌물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구조를 자꾸 심각하게 만드는데요. 뭘 하든지 뇌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장사를 하러 시장에 나가는데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있는 초소가 있습니다. 거길 지나가려면 담배 한 갑이라도 줘야 돼요. 안 주면 시비를 겁니다. 짐을 풀어봐라. 어디 가느냐? 어디 사는 사람이냐? 나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장사는 이윤이라는 건 시간과도 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마당 개장하기 전에 장마당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국경초소에서 군인들, 경찰들,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원들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자꾸 뇌물을 주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자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외국인들, 외국 단체들한테까지도 뇌물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북한 사회에 대한, 북한 지도자나 북한 정치뿐만이 아니라 북한 사회에 대한 자꾸 실망감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 일들을 자꾸 주저하게 되는.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법치 실종이라는 것은 그 출발은 잘못된 법에 있지만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자꾸 확산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에 상당히
북한 주민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현상들이 뭐 국제 투명성 기구라든가 또는 국가 능력을 평가를 하는 국제 기구의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 사회가 일종의 실패 국가 체제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에서 이제 장사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소위 장마당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뭐 장마당 세대는 80년대, 90년대에 출생을 해서 이제 그 북한의 상업 활동이 활성화됐을 때 이제 젊은 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 장마당 세대의 경우는 북한의 정권이다라든가 당, 국가 체계 그리고 사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뭐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 장마당 세대들이 굉장히 재밌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학에서 코호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특정 시기에 출생해서 비슷한 생애 주기를 갖는 사람들끼리 생애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누구냐? 학자분들마다 이견이 조금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때는 1980년대 출생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과 동년배들이에요. 8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가 그나마 남아있을 때 출생을 했는데 성장기 90년대 와서 엄청난 식량난이 오게 됩니다. 사회가 거의 전 분야에서 붕괴되죠. 성장기 때 배고프고 법, 제도, 규범들이 다 무너진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북한에 갑자기 시장이 생기게 돼서 돈을 추구하는 사회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자신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북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또 돈을만 좋아하고 소비적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의 장점과 단점을 한 몸에 담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장마당 세대의 특징을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이들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장기 때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했죠. 그리고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김정은이 그 수령의 자리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성장기 때 기성세대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수령님 살아계실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하소연이었어요. 부모님, 학교, 사회 커뮤니티, 국가적으로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돌았습니다. 김일성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 김일성 시대가 지금보다 낫구나.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김정일 시대는 춥고 배고프고 미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결국은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은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문제고 나는 내 밥벌이, 내 생존을 위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이 북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자기를 따로 떼내서 나는 그냥 나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생애 주기를 가졌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 북한 이데올로기, 북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갖거나 신뢰도를 학습할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구석이 사실은 없는 거죠. 너무 가난한 나라, 그리고 뭔가 이상한 나라, 발전을 못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혼란을 겪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생애 주기에 대한 희망적인 그런 낙관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북한의 유명한 정치 슬로건 중에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로 살자. 이런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규범을 강조하는 정치 슬로건이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이것에 빗대어서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자. 끝.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많이 한답니다. 자기들이 30대를 지나서 40대 되고 50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고민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없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아직은 북한 사회의 허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좀 더 나이가 되고 기성세대가 되면 이제 북한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이들이 북한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때가 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후 텐데요. 그때는 북한 사회가 뭐가 근본적으로 좀 변하거나 우리 한반도의 이 통일 과정이 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향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과 사회 개조에 참여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뭐 장마당 세대뿐만이 아니라 시장화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정치와 사상 뭐 이러한 것에는 이제 점점 무관심해지는 반면에 장사 활동이라든가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자신들이 생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국이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할 경우에 뭐 저항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장마당 상인들이 당국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에 상당한 저항을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예, 오래 알려진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강원도 원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합시장이 아니라 주택가의 골목에 한 10명, 20명 가까이 이제 노점 상인들이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의 경찰이죠. 인민보안원들이 가서 발로 차고 물건을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민들이, 이 상인들이, 장사하던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당신들 왜 우리 물건을 빼앗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지난 5월에는 함경북도 무산군에 있는 한 시장에서 상인들과 보안원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발단은 뭐냐면 보안원들이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단속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 북한 시장을 무대로 해서 일반 상인들과 이 보안원들, 경찰들 간의 이런 물리적 충돌, 저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 상인들의 의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장사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맞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를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하는데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느냐. 뇌물을 평소에 받을 건 다 받고 이렇게 찾아와서 국가 정책을 운운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이것은 신의 성실에 위반하는 것이다. 약속 위반이다. 이런 반발감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 특유의 사고가 있습니다. 정치는 높은 사람들이 백두혈통에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건데 왜 국가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자꾸 간섭을 하느냐. 특히 보안원, 시장관리소 요원들이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 뭐 이런 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는 2009년 화폐개혁이 가장 컸습니다. 국가한테 뺏겼다라고 하는 이런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서 북한 당국의 정책이 현장에 작용을 할 때 상인들이 구체적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또 뺏으려고 이제는 뺏기지 않겠다. 이제는 앉아서 당하진 않겠다. 이런 의식들이 북한 상인들에게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가 된 것처럼 북한에서 이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생활 안정을 찾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인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에서도 북한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활발하게 시장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반면에 또 시장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집단이 있고 또 그렇게 참여하기 어려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러한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북한의 양극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 커졌는지 요인이 중요합니다. 2000년대 북한의 시장이 처음 생기고 확산될 때는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일종의 공동의식이 있었죠. 다 함께. 누구라도 다 통제를 받고 눈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국가 정책 차원의 시장 통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있고 정보가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졌죠. 특히 이들은 뇌물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들 맘대로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북한 당국의 정책을 회피할 수 있는 동원수단이 많아진 겁니다. 그럼에 비해서 일반 상인들 같은 경우는 자본도 적고 정보도 적고 눈치 봐야 할 것도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은 더 큰 돈을 버는 것이고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 적은 사람들은 그 한도에서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북한의 시장이 아주 법치에 따라서 자유경쟁 체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장사를 잘못하거나 북한 당국의 정책에 통제가 됐을 때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기회와 자본을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재기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재기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의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큰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작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확실하게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이 북한 체제라든가 또 앞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면서 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시장화를 포함한 변화는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만 봐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것만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끌어안아야 나중에 통일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의 가장 큰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해산 농민시장, 매대가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장관리소에서 하루에 매대 상인들에게 북한 돈으로 500원에서 1,500원까지 시장 자릿세를 걷습니다. 해산 농민시장의 쌀 1kg 가격이 8,000원 정도 되니까 상인 한 명한테 평균 1,000원을 걷는 건 많이 걷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거둔 돈을 1년 동안 모으면 북한 시세로 쌀 250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해산 농민시장 같은 게 10개가 있다면 2,500톤이고요. 100개가 있다면 25,000톤이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종합시장이 약 400여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북한 당국 시장관리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푼돈으로 거둔 쌀 양이 1년에 10만 톤이라는 아주 단순한 산술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요구할 때 옥수수 5만 톤을 조건으로 건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걸 받겠냐는 것이죠. 예, 자기들이 시장에서 관리소 비용만 걷는 것이 1년에 10만,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인데 한국 정부가 옥수수 5만 톤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이걸 북한이 고민을 하겠냐.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이제는 과거와는 좀 더 다른 좀 개선되고 업데이트되고 현실화된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통일방송 특별기획 5부작 북한 변화의 중심 시장 4부에서는 데일리 앵커의 박인호 북한 연구실장과 함께 북한 시장화 발달이 주민들이 사고방식과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북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